러시아가 정부의 데이터 센터를 크루즈 미사일로 완전히 파괴시켰고, 근데 제대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클라우드로 백업을 하고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거기에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하말로 세계 대전이 되니까. 보통 이제 해킹을 하는 주체가 외로운 해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스케일이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유명한 곳이? 네,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이죠. 네 군데가 제일 많이 하죠. 4강이죠. 요즘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격의 트렌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라스베거스는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9월 중순에 이곳에 여행을 갔던 분들이 정말 악몽을 겪었다고 합니다. MGM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 체인인데요. 이 호텔 체인 중에 한 곳에 묵었던 고객은 첫날부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TV도 안 나오고 호텔 내부에 있는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갬블 머신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망친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랜섬웨어 때문이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호텔의 네트워크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것이었거든요. 사이버 공격이 여러분과 먼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일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에서 30년을 넘게 일해오신 SC제일은행의 최고 보안 책임자 김원선 부행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행장님. 안녕하세요. 네. 부행장님 정말 오랫동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일을 해오셨는데,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겪으신 사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고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역시 저로서는 이제 가장 큰 경험이 2009년에 있었던 77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안랩의 CEO였고, 사실 그 당시 안랩이 대한민국을 거의 지키는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를 제일 먼저 발견했고, 그것을 해독을 해가지고 그 타겟이 어딘지도 알아냈고, 그들의 프로그램을 밝혀냈으니까 그 과정이 참 짜릿하기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위 이제 스테이트가 지원한 스테이트 스폰서드 어택의 그 첫 케이스였는데,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에 그래도 나름대로 앞서서 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 한 14개국인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심한 공격을 받았었죠. 굉장히 많은 PC를 좀비화시켜서 한 공격이었는데, 북한의 공격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것이 매일 24시간 단위로 타겟을 변하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첫날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다음 날은 여기로 공격이 저녁 6시에 옮겨간다, 이런 걸 저희가 밝혀냈어요. 그쪽으로 공격이 옮겨간다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알게 된 것이죠? 네, 저희 그 악성 코드 분석팀이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 준비하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 뿌듯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악성 코드 안에 지금은 몇 날 몇 시에는 여기로 공격하고 다음에는 타겟은 여기고 몇 시에 공격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해독해냈죠. 그래서 사실 악성 코드 분석이 이렇게 퍼즐들을 맞춰가는 거랑 같아요. 근데 이게 주어진 답이 없고 그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방향이 그 방향으로 분석했던 것이 맞았었죠. 운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경험도 중요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이제 알아낸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일개 기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이런 내용을 갖고 정부 기관 어딘가에 얘기해서, 아니면 그 해당 표적이 된 기업이나 기관에 얘기해서 이거 당장 막아야 돼요, 믿어주나요? 예, 저희가 밝혔죠. 저희는 이제 그 당시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들 또 계속 분석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밝혔고, 솔직히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저도 놀랬던 게, 그냥 저희는 블로그에 이렇게 발표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크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게 나왔고, 그날 오후에 잊을 수가 없는 게, 방통위에 그때 이것 때문에 회의가 소집돼서 갔었는데, 비도 엄청 온 날이었는데, 그 오후에 그 다음에 그 브리핑 룸이란 데, 미디어 룸이란 데 들어가서 섰는데 저를 이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도 9시 뉴스에 처음으로 제일 첫 화면으로 나오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다행이라긴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6시에 딱 공격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준비하고 있어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당시는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너무 갑작스레 그런 걸 받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또 기업적으로도 상당히 당황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워낙 디도스 공격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게 아마 첫 번째였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가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는 공표하잖아요, 많이. 근데 한국은 약간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도 분석이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사실 요즘은 이제 해킹이 그냥 이런 디도스나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을 갖고 하거든요. 네. 이를테면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의 해킹에도 엄청난 그 러시아가 관여를 돼서 했었고요. 또 중요한 무기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탈취해가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뭐 소니 픽처스를 공격한 북한의 공격은 특정 어떤 영화 때문에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왜 어떤 배경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그 분석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해야 그것을 반면 교사로 해서 다른 곳들이 그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많이 분석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소니 픽처스에 관계된 분석만 해도 굉장히 많은 그 논문과 페이퍼와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비하면 우리의 사례를 봤을 때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르게 어프로치 한다고 볼 수 있죠. 소니 픽처스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니 픽처스라는 민간 기업이 해킹을 당해서 기업 내부 네트워크가 완전히 망가졌고 사실 CEO도 해임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또 사실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특히 이제 북한발 공격 같은 건 한국에 많죠. 네. 여러 가지 침해 지표들이 많고 외국에서도 좀 알고 싶어 해요. 예,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 대한 경험치가 여기 더 많이 쌓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잘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아쉽고요. 소니 픽처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과정을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대처해가는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를테면 소니가 사실 그때 위축됐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영화를 릴리스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에 대한 반전이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기자가 이제 돌발 질문을 했던 것이 소니 픽처스에 대해서 이런 릴리스를 좀 늦추거나 좀 줄이려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딱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개봉하는 거 늦추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건 사적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물론 이거 어떤 민간 기업의 문제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축된다면은 우리의 저작권, 우리의 이런 헌법의 정신을 우리가 위배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려는 해커든지 이런 적들이 우리 창작물들을 계속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위축하고 그럼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미국의 헌법 정신이다라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오히려 더 알려져가지고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국가가 저렇게 어떤 중심을 갖고 가는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것도 결국 사이버 공격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사회를 자꾸 협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을 갖고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보안 쪽에서 속담처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다. 해킹 당한 기업과 해킹 당한 걸 모르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모든 걸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그거를 얘기한 게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FBI 국장이었던 로버트 뮬러가 RSA 컨퍼런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그걸 따라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빈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공식적인 석상이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이버 리스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느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느냐. 결국 그 자기의 핵심 자산이 뭐고 핵심 서비스가 무엇을 지키는 거에 초점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 이것은 현실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개인정보 유출도 일어나면 안 되고 악성 코드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를 물론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근데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사이버 레질리언스, 회복 보건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가정 자체가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인시던트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고 빨리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좀 더 사이버 보안의 큰 현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이버 보안의 패러다임은 그런데 사이버 위협의 또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사이버 위협도 되게 이제 어쨌든 해커는 언제나 창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과 전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호시탐탐 우리의 자산을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CISO니까 항상 그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최근 사이버 위협 트렌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까?
요즘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한 트렌드는 공격의 트렌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뭐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도 많이 발전했고 요즘은 뭐 AI까지 코딩을 하는 시대니까 네,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여러 소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를테면 내부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패키지를 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사올 수도 있고 오픈 소스 가져올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AI가 코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그 인프라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을 공격하면은 바로 한 번에 이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노리는 것이 사이버 공격의 어떤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점점 많아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니까 당연히 이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우리 현재 환경에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그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망 공격이니까 원재료에 독이 묻어 있었는데 모르고 그거를 이렇게 요리해서 음식이 되면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해커들이 그런 특정한 소프트웨어, 은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들어가는 소스들을 알고서 아 저기서 저런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의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악성 코드가 들어가도 모르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업데이트 서버 공격이라는데 그런 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도 소프트웨어를 쓰실 때 이것을 제대로 검증 안 하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 이건 은행에서 경험했던 건데 저희도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가져오고 어느 라이브러리를 가져왔는데 실제 운영 시스템에 돌리기 전에 보안 점검을 하는데 거기서 악성 행위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거기 그 기업 들어오라고 그래서 뭐 CEO가 놀래서 달려들어왔죠. 달려들었는데 거기서 만든 건 아니고 거기서도 어디서 가져온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런 악성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주를 준 건데 그 회사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회사에서도 몰랐던 거죠. 뭐 오픈소스 갖다 쓰는 건 좋은데 오픈소스도 취약점이 있는 버전을 갖다 쓰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커가 노리는 것은 그런 아까 소프트웨어 업체들 업데이트를 하는 경로를 노릴 수도 있고 그런 모르는 취약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당연히 노리는 거죠. 사실은 이 공급망 공격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많이 당해온 공격 아니었나요? 네. 가장 우리가 많이 겪어서 잘 알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취약한 것이 저는 가장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정부기관에 자문을 하러 갈 때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보다 인구도 줄었고요. 우리는 뭐 기술 인력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많은 좋은 인력들이 이런 테크 기업들, 뭐 쿠팡이라든가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든가 심지어 은행들도 많이 주는 개발자를 뽑으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은 이 경험과 이런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만약에 취약하다면은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취약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도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해서 되게 보안을 강화해라 이런 행정명령도 했고 FBI에서 나온 경고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외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줄 때 조심해라. 그걸 이제 소위 이제 협력업체, 서드파티라고 그러는데, 서드파티를 통해서, 근데 서드파티 그 업체만 있는 게 그 업체가 또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외주에 하청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트리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하는 것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지 그 공급망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가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뭐 SBAM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Bill of Material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SBAM이라고 해서 이런 가시성을 갖출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이런 환경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그냥 10년 전, 20년 전 이런 개념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큰 것을 놓칠 수가 있고요.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넷스케이프 창업자가 2011년도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켜버리고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하드웨어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건데 그게 12년 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AI가 코딩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공급망 공격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공격을 주로 하는 그룹들이 뭐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자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지원 해킹 그룹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도 그런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대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네. 민간 경비원이 어떻게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을 많이 겪어보셨죠? 그럼요. 제가 아는 리더분들한테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보통 이제 해킹을 하는 주체가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런 해커, 외로운 해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은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은 그런 스폰서가 생기면 훨씬 스케일이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 두둑한 그 네. 후원자가 있는 거잖아요. 후원자가 있고 그 안에도 또 생태계가 있어요. 네. 자기네가 툴을 사오기도 하고 또는 아예 키보드 노동을 바치는 이런 키보드 워리어? 예, 워리어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무기를 사들이기도 하고요. 네. 제로데이 공격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스폰서를 받게 되면 훨씬 스케일이 커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본인이 개인이 한다면 빨리 승부를 내야 되지만 한 6개월이고 기다리면서 전략적으로 저것을 달성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들 또는 뭐 심지어 랜섬웨어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업들 보면은 각각의 랜섬은 작을지 모르지만 스케일 있게 공격을 하니까 그게 훨씬 우리가 규모가 다른 거죠. 그럼 국가 지원 해킹 그룹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 북한? 네, 북한, 이란, 뭐 러시아, 중국이죠. 네 군데가 제일 많이 하죠. 4강이죠. 4강이죠. 그래서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많이 이제 사이버 공간이 이미 냉전 시대다. 네. 서방 세계하고 이제 이런 세계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큰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사실 소니 픽처스 사건을 계기로 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거는 북한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증거? 리포트도 나오고 하는 그런 시점부터 약간 바뀐 거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해킹 기법들이 이제 각각 특징이 있고 러시아하고 또 북한도 틀리고 이제 그 경험치가 자꾸 쌓인 것이죠. 네. 그 당시엔 처음 당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괜히 북한 탓하는 거 아니야 그랬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 액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암호화폐소를 털어가지고 돈금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특히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팔로우업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훔치게 해서 저걸 했구나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북한이라고 지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북한의 그 엄청난 해킹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훔쳐간 사건. 은행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방글라데시 네, 방글라데시 은행인데 네. 사실 그 스위프트라고 우리가 해외에 송금하면 네. 가는 거를 은행 내에서는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전문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거든요. 그건 은행들만 하고 금융회사들만 관련된 건데 모든 금융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은행에서 아주 일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을 조작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들어오기까지는 은행의 내부 시스템을 파고 들어왔죠. 네. 오랜 기간 동안 해서 해놓고 그것을 전문을 위조해가지고 보내가지고 8천만 달러를 결국 빼돌렸는데 원래는 그거의 10배였어요. 그쵸. 예, 근데 네. 해커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전문이 그 오류가 밝혀져가지고 그나마 잡았는데 그래서 연방은행에서 갖고 있는 방글라데시 은행의 계좌에서 8천만 달러를 필리핀으로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또 필리핀이 자금 세탁에 약하다는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카지노를 통해서 빼돌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었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은행에 있는 동안에 그것이 방글라데시에 탕 터지면서 저희도 이제 막 비상이 걸려서 스위프트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 당시에 스위프트가 공격당했던 가 에콰도르라든가 방글라데시처럼 아무래도 선진국만큼 이런 보안 체계를 갖추진 못한 거긴 했지만은 저렇게 훔쳐갈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대범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격들을 그때 알게 됐죠. 우리가 이제 사이버 강도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처음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정보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기밀성 공격들이 많았다고 우리 보통 봤는데 근데 실제로 돈을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충격적이었고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말 사이버상의 은행 터리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한번 해보더니 되게 대범해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많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싹 또 한 바퀴 돌고 그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북한의 공격은. 그래서 그 스위프트 보면서 제가 이거는 스위프트는 은행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스위프트도 알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통해서 자금 세탁하는 것도 알고 아주 이 모든 것들이 잘 짜진 시나리오. 또 제가 책에서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날짜들이 서로 미국과 이런 방글라데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이런 시간대를 골라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러니까 범죄 시나리오를 범죄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 미국과 방글라데시 간의 커뮤니케이션 안 하는 시간, 담당자가 자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노린 거고 정말 정교하게 계속 내부에서 염탐하면서 네. 어떻게 이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계속 보다가 중요한 순간에 딱 하고 네. 돈 세탁을 쫙 한 거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해커가 주인인 시대가 아니라 악행을 하려는 이런 범죄자들이 결국 시나리오를 짜서 그냥 해킹을 하나 이용하는 도구 이렇게 쓰는 시대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우리가 디도스를 받을 때마다 이걸 왜 했지? 하는 생각들을 우리끼리 많이 했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았구나 하는데 이제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거기에 이제 해킹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카지노를 터는 해킹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들도 이제 그 범죄를 위해서 엄청난 시나리오와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사이버 범죄자들, 심지어 국가 지원 해커들이 네. 그런 정도로 치밀하게 그렇죠. 하고 그만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국가 지원 해커들이 돈을 훔쳐가는 강도, 은행 강도를 하고 있지만 또 같은 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 팀은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사이버 전쟁. 네, 네.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물리적으로 발발하기 전에 사이버 전쟁부터 사실 일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사이버 전이 민간인들한테 일반적인 기업들한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사이버전 또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사이버 공격은 2014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전기를 끊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회계 소프트웨어를 해킹해가지고 낫페티아라는 공격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뭐 시스템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동을 했어요. 선거 시스템도 해킹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댓글 시스템 같은 거 이용해서 공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미국 선거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런 식으로 사이버 전장에서 미리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무기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국가의 국민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은 거죠. 선동과 또는 딥페이크라고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건 전쟁 전이나 후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한 전략으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IT를 이용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전략으로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는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까지 전부 피해를 보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런 러시아 국가 지원 해커들의 공격을 진짜 수십 년간 당해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제 물리적인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생각보다 되게 인터넷 네트워크 아니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게 놀라웠는데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리포트를 보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리포트 보고 알게 됐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그 정부의 데이터 센터를 크루즈 미사일로 완전히 파괴시켰고 지방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전부 사이버 공격으로 다 무력화시켰거든요. 근데 제대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클라우드를 백업을 하고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돌아가고 거죠? 있으니까 러시아 거기에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하말로 세계 대전이 되니까. 되겠죠. 우크라이나 안에 없고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정부 그 앱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런 앱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사진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집합 지성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잘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쟁에 대응하는 것도. 우크라이나가 이런 서방 국가들과 이런 연대를 이뤄 가지고 자기네 시스템을 같이 지켜주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것도 우리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우방들과의 어떤 파트너를 갖추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성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 백업이라던가 이중화 이런 거의 중요성을 정말 일깨운 사건이네요. 그럼요. 예, 진짜 저런 전쟁통에서도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꼭 한번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작년에 사건을 겪었잖아요. 모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 메신저를 못 써서 되게 힘든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그런 정부의 데이터 센터가 폭격을 맞았는데도 멀쩡하게 돌아가게 해놨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은행에 오면서 그런 피해 현장들 많이 보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카카오인데 데이터 센터 화재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들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소위 이제 시스테믹한 그런 사이버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한 군데에 사고 난 것이 다른 영역에 완전히 다른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서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거기는 정유를 공급하는 라인인데 랜섬웨어로 이 본사를 공격했는데 원유가 공급 안 되니까 트럭도 안 가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러니까 생필품이 공급 안 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사이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임팩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챗 GPT 이런 거 뭐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뭐 챗 GPT를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자들이 훨씬 더 범죄를 하기 용이해졌다? 그런 공격이 나타난 게 있나요, 혹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예측하는 바입니다. 챗GPT 생성형 AI는 공격이나 방어에서 당연히 쓸 거고요. 가장 이제 방어하는 입장에서 잘 쓸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이런 보안 모니터링하는 관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제가 몇 번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인시던트를 쓰는 이벤트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런 보안의 장비에서 오는 이런 이벤트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곳에서 이 데이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상관 분석 같은 거를 이제 해가지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관제위원들이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이런 것들을 시대가 됐고, 이제는 생성형 AI가 있으니까 관제위원이 물어보겠죠. 질문을 던지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보안 위협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나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사건이 왔는데 혹시 다른 거랑 비슷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데이터가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위협 정보가 물론 내부에서도 축적이 돼야 되지만 다른 곳과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심지어는 우리 오방들한테서도 이런 위협 정보들을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방어를 할 수도 있고요. 공격자 입장에서도 훨씬 툴이 많아진 것이죠. 뭐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실제 공격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피싱 메일 같은 경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즘 뭐 글 같은 것도 생성 AI가 쓰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아마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 소프트웨어 코딩 자체가 많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될 거기 때문에 코드가 어마어마한 물량이 될 것이고, 과연 그 코드 검증을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것도 AI가 꽤 많이 할 텐데, 디버깅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관리할 수 있고 거버넌스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이 해야겠죠.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생성형 AI는 공격이나 방어에서 쓸 거고, 이것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사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은행에서 최고 보안 책임자를 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여기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이거를 이제 또 대응해야 하니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써야 돼요. 아니면 뭔가 바꿔야 돼요. 그럼 사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안 분야는 돈만 쓰는 분야지 돈을 벌어오는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C레벨이시지만 또 다른 C레벨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득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이 보안이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자체가 사실 IT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이건 경영의 리스크인데. 근데 또 이제 은행은 특히 리스크에 대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이버 보안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접목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10년 차인데 거의 70% 이상의 시간을 거기에 쏟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리스크 관리 체계로 하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그런 기법을 쓰고 있고 많이 오픈돼 있어요. 다른 은행들이나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것을 많이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려요. 이걸 해야지 전체에 대한, 이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갖고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용어지만 취약점, 익스플로이트, 제로도에 이렇게 설명해야 좀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기술적인 용어에서 비즈니스 용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뭐 모든 사이버 공격은 기술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지만, 계정을 탈취하고 각성 코드를 쓰고 하지만, 그거로 해서 나타나는 비즈니스 임팩은
정량화될 수 있거든요. 네. 디도스가 만약에 돼서 서비스가 중단되면은 그거에 따라 서비스가 안 되면서 매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 뭐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생산을 못하니까 당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정량화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보다도 이것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갖출 수 있는가, 이런 걸 위주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그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사업에 데미지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니까요. 약간 그게 글로벌 기업이어서 조금 뭐 외국계 기업이니까 네, 좀 더 네. 그런 건 있겠죠. 네. 근데 이것은 확실하게 가는 글로벌 방향이고요.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근데 사이버가 기술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의 이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기업의 CEO의 이슈고, 이 보드 레벨의 이슈고,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와 이 실제 사회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행장님께 사이버 보안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대답하시면서 그걸 딱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은 경영이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사이버 보안은 경영이고, 경영 중에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이런 가시성과 어떤 거버넌스를 하는 거, 이것이 저는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 사실 어려워하는 담당자들이 많아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런 담당자들에게 첫 걸음의 조언? 뭐 이런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이버 보안은 저희가 디지털 사회를 사는 이상은 영원히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환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도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아까 소프트웨어가 많이 쓴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런 클라우드란가 완전히 인프라가 바뀌는 환경도 많이 커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아마 그 조직이, 기업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리더들이 갖춰야 될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0여 년을 사이버 보안 위협을 대응하는 데 집중해온 김홍선 부행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바로 사이버 위협인데요. 사이버 보안은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혁신과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